낡은 도시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젊은 건축가 이지원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다. 창문 밖으로는 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했고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그녀의 작은 원룸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3년 전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린 남동생 지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지원의 삶은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지호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만 지원은 그날의 기억이 마치 찢어진 사진처럼 불완전하다는 것을 늘 의심했다. 지호의 죽음은 그녀에게 깊은 상실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을 남겼고 그녀는 그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갈색 털에 영리한 올드 잉글리시 시푸도그 백구가 있었다. 백구는 지호가 가장 아끼던 강아지였고 지호가 떠난 후에는 지원의 유일한 위로이자 가족이 되어주었다. 백구는 지원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듯 그녀가 슬픔에 잠길 때면 늘 그녀의 품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했다. 어느 날 지원은 건축가 커뮤니티에서 기묘한 게시물을 발견했다. 오래된 저택을 개조할 건축가를 찾습니다. 급여 파격 다우, 숙식 제공, 단, 거주하며 작업해야 함. 게시물에는 낡았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저택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저택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고즈넉하게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잊힌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지원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게시물에 명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예의 바른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을 김 이사라고 소개하며 저택의 소유주를 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지원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계약금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고 지원은 저택에 거주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지원은 망설였다. 하지만 지호의 죽음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이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기묘한 제안은 그녀에게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서에는 특이한 조항들이 있었다. 특히 계약 기간 동안 어떠한 외부인도 저택에 출입할 수 없으며 저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는 조항은 지원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 모든 의심을 애써 외면했다. 며칠 후 지원은 백구와 함께 짐을 챙겨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구불구불한 숲길을 한참 들어가자 마침내 저택의 모습이 드러났다. 낡았지만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저택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원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묘한 기운을 느꼈다. 공기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다. 숲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고 저택의 그림자는 더욱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을 어귀에서 지원은 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지원의 차를 힐끗 보더니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젊은 아가씨, 그 집으로 가는 건가? 그 집은 산자가 머물 곳이 아니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노파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비밀을 간직한 듯 깊었다. 지원은 노파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백구는 노파를 향해 으르렁거렸고 털을 곤두세웠다. 저택에 도착한 지원은 김 이사의 안내를 받았다. 김 이사는 저택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미건조했다. 그는 지원에게 저택 내부의 모든 방을 개방하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개조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저택은 건축가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에서 건축가님의 예술혼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김 이사의 말은 어딘가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지원에게 작은 꾸러미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은 저택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작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떠났다. 김 이사가 떠나자 저택은 지원과 백구만이 남겨진 거대한 미궁처럼 느껴졌다. 지원은 김 이사가 건넨 꾸러미를 풀어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신문기사 스크랩,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가기도가 들어있었다. 신문기사에는 555년, 유명기업가 박씨 일가, 저택에서 의문의 실종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저택의 전 소유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가계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유독 한 사람의 이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박진우. 지원은 저택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저택은 겉보기와 달리 내부가 꽤 넓었다. 낡은 가구들과 먼지 쌓인 그림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묘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특히 2층에 있는 서재에 매료되었다. 서재는 낡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벽에는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초상화 속 인물은 묘하게 김 이사를 닮은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가 서재를 둘러보고 있을 때 백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백구의 시선은 서재 한쪽 벽에 있는 낡은 벽난로를 향하고 있었다. 벽난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지원은 백구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밤이 되자 저택은 더욱 음산한 기운을 내뿜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고 숲속에서는 알 수 없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벽난로 쪽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벽난로로 다가갔다.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가지마, 가지마. 그곳은 위험해.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일그러지고 흐느끼는 듯했다. 지원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벽난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플래시를 켜고 벽난로 안을 비추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벽돌 틈새에 숨겨진 작은 금속 상자였다. 지원은 상자를 꺼내려 했지만 상자는 벽돌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변에 있던 낡은 쇠지레를 이용하여 벽돌을 부수고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녹슬어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원의 남동생 지호와 꼭 닮은 소년이 활짝 웃고 있었다. 편지에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곳을 떠나세요.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은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소년은 지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그녀에게 강렬한 경고처럼 다가왔다.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지호와 닮은 소년의 사진이 이곳에 있는 것일까? 지원은 낡은 저택에 숨겨진 비밀이 자신의 남동생 지호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미스터리를 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저택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미군 기자,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줄 단서가 숨겨진 곳이 되었다. 낡은 저택의 밤은 지원에게 악몽 그 자체였다. 벽난로 속에서 발견한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은 그녀의 죽은 남동생 지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편지의 경고는 그녀의 심장을 끊임없이 옥죄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낡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 저택에 숨겨진 비밀이 과연 지호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전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일까? 그녀의 건축가적 호기심과 동생의 죽음에 대한 미련이 뒤섞여 지원은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낡은 저택의 구조를 다시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이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건축학적으로도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벽난로가 있는 서재의 벽은 다른 곳보다 훨씬 두꺼웠고 묘한 울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망치를 들고 벽을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 안쪽에서 미세한 빈 공간이 느껴졌다. 지원은 직감적으로 그곳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벽을 해체하기 시작하자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백구는 벽 뒤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으르렁거렸다. 지원은 백구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벽을 부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벽돌 몇 개를 드러내자 그 안에서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낡은 철제 금고가 놓여 있었다. 금고는 녹슬어 있었지만 굳게 닫힌 모습은 안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했다. 지원은 금고를 열기 위해 애썼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이사가 건넨 자료 꾸러미를 다시 살펴보았다. 꾸러미 안에는 낡은 가게도 외에 저택의 전 소유주들에 대한 기록이 담긴 문서가 있었다. 문서를 읽던 지원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저택은 20세기 초 유명한 오컬트 연구가이자 건축가였던 박선우라는 인물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것이었다. 박선우는 죽은 자와 소통하고 차원 간의 경계를 허무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연구의 핵심이 바로 이 저택의 구조에 숨겨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지원은 박선우의 이름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벽난로에서 발견했던 편지 속 암호들을 다시 떠올렸다. 편지 속에는 박선우의 연구와 관련된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했다. 지원은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편지의 암호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암호 속의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찢어진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녹슨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박선우의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그가 저택을 짓게 된 배경과 차원 이동 실험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박선우는 자신의 죽은 딸을 만나기 위해 차원 간의 경계를 허물려 했고, 이 저택을 그 실험을 위한 거대한 장치로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실험은 번번이 실패했고, 오히려 저택의 기이한 현상들을 불러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찢어진 가족 사진 속에는 박선우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름다운 딸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의 한쪽 구석이 찢어져 있었고, 그 부분에는 누군가와 함께 찍힌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원은 사진 속 딸의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 딸은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소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꿈속의 남자는 박선우였다. 일기장을 계속 읽던 지원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선우는 자신의 실험 때문에 저택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졌고, 이로 인해 저택에 머무는 사람들이 차원 왜곡 현상에 휘말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 금고 안에 자신의 연구 자료와 함께 차원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은 생체 에너지였다. 박선우는 특정 인물의 생체 에너지가 차원 왜곡 현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발견한 또 다른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키메라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뇌파가 차원 왜곡 현상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키메라 증후군은 뇌파가 일반인과 다르게 발현되는 희귀병이었다. 지원은 일기장을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의 남동생 지원은 어린 시절부터 희귀한 뇌질환을 앓고 있었고, 뇌파가 불규칙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호의 병명은 정확히 키메라 증후군이었다. 지원은 지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더욱 굳혔다. 혹시 지호가 이 저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 저택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 하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원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백구를 품에 안고 서재문을 굳게 잠갔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지원은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다. 그 순간 서재의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틈 사이로 짙은 안개가 스며들어왔고, 안개 속에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지원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녀는 백구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이름은 서준우. 그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서준우는 지원을 보자마자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저택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원은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저택을 개조하러 온 건축가예요. 서준호는 지원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이 저택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신 또한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원은 서준호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백구가 서준호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서준호는 백구의 으르렁거림에 놀랐지만 그는 백구의 눈빛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지원은 서준호에게 자신이 발견한 일기장과 사진, 그리고 편지를 보여주며 모든 진실을 설명했다. 서준호는 지원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변했다. 그는 일기장과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진 속 찢어진 부분에 남아있는 흔적을 보더니 경악했다. 사진 속 찢어진 부분은 그의 형 서진우의 모습이었다.
서진우는 10년 전 이 저택에서 실종된 인물이었다. 서준우는 형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저택에 잠입 수사를 해왔던 것이다. 서준우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그는 실종 전담반의 형사였고 이 저택에서 일어난 모든 실종 사건을 조사해왔다. 그는 박선우의 차원 왜곡 현상과 키메라 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박선우의 숨겨진 연구실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다. 박선우는 자신의 연구를 이어받을 후계자를 찾기 위해 일부러 이 저택을 임대했고 키메라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을 유인했던 것이다. 지원은 서준우의 이야기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지호의 병, 그리고 이 저택,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남동생 지호가 박선우의 다음 타겟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지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이 저택과 관련된 음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준우는 지원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택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나는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그리고 이 저택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서준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함께 이 낡은 저택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 차원 왜곡 현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의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과 서준우는 낡은 저택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낮에는 저택의 구조를 분석하고 밤에는 박선우의 일기장을 해독하며 단서를 찾았다. 백구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며 알 수 없는 위험이 감지될 때마다 으르렁거리거나 짖어 경고했다. 저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기이한 현상들을 보여주었다. 벽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은 때로는 비명소리처럼 변했고 가끔은 알 수 없는 물체들이 공중에 떠오르거나 사라지기도 했다. 박선우의 일기장에는 차원 왜곡 현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박선우는 저택 지하에 특수한 에너지장을 형성하는 장치를 만들었으며 이 장치가 활성화되면 저택 내부의 공간과 시간이 뒤틀리고 다른 차원과의 경계가 희미해진다고 기록했다. 그는 이 현상을 통해 죽은 딸을 만나려 했지만 그의 실험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일기장에는 또한 키메라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의 뇌파가 이 차원 왜곡 현상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었다. 그들의 뇌파가 차원 왜곡 현상을 증폭시키거나 안정화시킬 수 있는 생체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서준우는 박선우의 일기장 내용과 그의 형 서진우의 실종 사건을 연관지어 생각했다. 서진우 역시 어릴 적부터 희귀한 뇌 질환을 앓고 있었고 뇌파가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그는 지호처럼 키메라 증후군 환자였다. 서준우는 형이 이 저택으로 유인되어 박선우의 실험에 이용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했다. 그는 형을 찾기 위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지원은 저택의 도면을 꼼꼼히 살피며 박선우가 숨겨놓은 비밀 공간을 찾으려 했다. 그녀의 건축가적 직관은 저택의 특정 부분에서 미묘한 에너지 흐름의 불균형을 감지했다. 서재 아래층에 위치한 지하실은 특히 수상했다. 지하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장 공간처럼 보였지만 벽돌 중 일부가 다른 벽돌보다 훨씬 더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그들이 지하실 벽을 조심스럽게 조사하자 백구가 갑자기 흥분하며 짖기 시작했다.
백구는 특정 벽돌을 발로 긁으며 낑낑거렸다. 지원은 백구의 행동을 보고 직감적으로 그곳에 무언가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백구가 가리키는 벽돌을 해체했다. 벽돌 뒤에는 낡고 좁은 통로가 숨겨져 있었다. 통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풍겨왔다. 서준호는 플래시를 켜고 통로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통로는 점차 아래로 깊숙이 이어졌고 축축하고 음산한 기운이 그들을 감쌌다. 통로 끝에는 낡은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철문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기호들은 박선우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차원 왜곡과 관련된 암호들과 유사했다. 지원은 일기장에서 금고를 열었던 것처럼 이 철문 또한 암호를 통해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기장과 편지에서 발견했던 모든 기호와 암호들을 조합하여 철문의 잠금 장치를 해독하려 했다. 오랜 시도 끝에 그녀는 암호의 배열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찌익하는 낡은 소리와 함께 철문이 서서히 열렸다. 철문 안은 거대한 지하 공간이었다. 그곳은 박선우의 비밀 연구실이었다. 연구실은 실험 장비들과 복잡한 배선들로 가득 차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원형 장치가 놓여 있었다. 장치는 낡았지만 어딘가 섬뜩한 에너지를 내뿜는 듯했다. 장치 주변에는 수많은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뇌파 그래프와 알 수 없는 수치들이 표시되고 있었다. 그때 연구실 한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들은 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빛이 나오는 곳은 투명한 유리관이었다. 유리관 안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기억이 지워진 듯 텅 빈 눈빛을 하고 있었고 뇌파는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서준호의 형 서진우도 있었다. 서진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 서준호는 형을 보자마자 유리관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형.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원은 서준우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서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리관 옆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보았다. 실험체 노이런을 시철리언 시틀란 뇌파 불안정형. 그때 연구실 내부에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영한다. 젊은 건축가 그리고 어리석은 형사여.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연구실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다름 아닌 김 이사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 대신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김 이사,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지원은 경악했다. 김 이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김 이사가 아니다. 나는 이 연구실의 진정한 주인이자 박선우의 위대한 연구를 완성할 자, 강 교수다.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강 교수는 박선우의 제자이자 그의 연구를 이어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박선우의 뒤를 이어 차원 왜곡 현상을 연구하고 키메라 증후군 환자들을 이용하여 이 현상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강 교수는 박선우의 일기장을 지원의 손에서 빼앗아 들었다. 어리석은 박선우는 자신의 연구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지. 그는 단지 죽은 딸을 만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시작했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의 진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서준호는 분노에 차서 강 교수에게 달려들었다. 당신이 형을 이렇게 만든 거야. 형을 돌려줘. 강 교수는 서준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말했다. 어리석은 자 네 형은 이미 나의 위대한 실험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나의 새로운 인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는 서준호를 향해 알 수 없는 장치를 발사했다. 장치에서는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고 서준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지원은 서준호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강 교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 교수는 그녀를 비웃었다. 너 또한 마찬가지다. 이지원, 너의 남동생 이지호도 나의 실험체였다. 너희 남매의 뇌파는 아주 특별하지. 너희는 차원 왜곡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니까. 강 교수의 말은 지원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지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강 교수의 실험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강 교수는 지원의 뇌파가 역조작 기술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현우 박사가 역조작 기술의 핵심 코드를 지호의 뇌 속에 봉인했던 것처럼 박선우는 자신의 차원 왜곡 제어 기술을 지원의 뇌 속에 봉인했던 것이다. 지원과 지호는 박선우와 현우 박사 부부의 협력을 통해 탄생한 최종 생체 열쇠였다. 그들의 뇌파는 차원 왜곡 현상과 기억 조작 기술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강 교수는 이 사실을 알고 지원과 지호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강 교수는 지원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입하려 했다. 이제 너의 잠재된 능력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위대한 계획을 완성할 도구가 될 것이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강 교수에게 달려들었다. 백구는 강 교수의 팔을 물어뜯으며 으르렁거렸다. 강 교수는 백구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그는 백구를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 백구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지원은 백구의 모습을 보고 절규했다. 백구, 강 교수는 지원에게 다시 다가갔다. 어리석은 짐승, 감히 내게 대항하려 하다니. 지원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강 교수의 손에서 약물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약물병이 깨지면서 붉은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다. 강 교수는 분노에 차서 지원의 멱살을 잡았다.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너는 네 남동생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지원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자신의 손으로 연구실 중앙의 원형 장치를 만졌다. 장치는 그녀의 손길이 닿자마자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장치의 모니터 화면에는 지원의 뇌파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이 표시되었다. 지원의 뇌 속에 봉인되어 있던 박선우의 차원 왜곡 제어 기술이 각성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 교수는 지원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경악했다. 이럴 수가, 네가 어떻게... 지원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강 교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계획을 막을 거야. 내 남동생의 복수를 할 거야. 그리고 이곳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구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 교수는 지원의 능력을 빼앗기 위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지원의 뇌파를 조작하여 그녀를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지원의 차원 왜곡 제어 능력은 강 교수의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연구실 내부의 공간은 뒤틀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혼란스럽게 흐르기 시작했다. 강 교수는 혼란에 빠졌고 그의 몸은 공간 왜곡 현상에 휘말려 이리저리 흔들렸다. 박준호 형사는 쓰러진 상태에서도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다. 그는 지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 에너지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지원이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박준호는 최선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그는 강 교수를 막고 지원을 도와야 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 교수는 차원 왜곡 제어 기술을 이용해 지원을 공격하려 할 것이고, 지원은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강 교수에 맞서 싸워야 했다. 연구실 내부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과연 지원은 강 교수의 야망을 막고 잃어버린 동생을 구하며 이 낡은 저택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강 교수의 비밀 연구실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지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 에너지는 연구실 전체를 감쌌고, 박선우의 차원 왜곡 제어 기술이 각성하면서 공간과 시간은 예측 불가능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강 교수는 지원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지원의 능력을 손에 넣어 자신의 야망을 완성하려 했다. 어리석은 계집아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 강 교수는 소리치며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서는 알 수 없는 기계 장치가 번쩍거렸다. 장치에서는 붉은 빛의 뇌파 조작 파동이 뿜어져 나왔고, 지원의 정신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하지만 지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 에너지를 집중하여 강 교수의 뇌파 조작 파동을 막아냈다. 그녀의 뇌 속에서는 박선우의 연구 자료와 함께 지호의 밝게 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지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지원의 분노는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는 지호의 복수를 하고 강 교수의 모든 악행을 끝내야만 했다. 그때 백구가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백구의 눈빛은 마치 인간처럼 이글거렸다. 백구는 강 교수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백구의 몸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백구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었다. 박선우의 일기장에는 백구와 같은 영특한 동물들이 차원 왜곡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정 에너지장을 조절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백구는 본능적으로 지원을 보호하고 강 교수의 악행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백구는 강 교수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강 교수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백구를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 백구는 다시 쓰러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 교수를 향하고 있었다. 백구의 끈질긴 저항은 지원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박준호 형사는 쓰러진 상태에서도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강 교수에게서 빼앗긴 형, 서진우의 유리관을 발견했다. 서진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 박준호는 형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강 교수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강 교수의 등 뒤로 다가가 그의 목을 졸랐다. 강 교수는 박준호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그는 강력한 힘으로 박준호를 밀쳐냈다. 박준호는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강 교수의 움직임을 묶으려 했다. 그 순간 지원의 뇌 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들이 있었다. 그것은 박선우의 일기장 속에서 보았던 차원 왜곡 제어 장치의 핵심 조작법이었다. 박선우는 자신의 연구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 조작법을 심상 암호화 방식으로 일기장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지원은 자신의 차원 왜곡 제어 능력을 이용하여 이 암호를 해독하고 장치를 조작하려 했다. 지원은 자신의 모든 정신력을 집중하여 연구실 중앙의 원형 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장치는 그녀의 손길에 따라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빛을 뿜어냈다.
연구실 내부의 공간은 더욱 격렬하게 뒤틀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혼란스럽게 흐르기 시작했다. 강 교수는 지원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더욱 당황했다. 그의 뇌파 조작 파동은 지원의 능력에 의해 무력화되었고 그는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다. 강 교수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숨겨진 작은 버튼을 눌렀다. 삐익 하는 경고음과 함께 연구실 내부의 모든 유리관이 파괴되기 시작했다. 유리관 안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강 교수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원의 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는 역조작 기술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박선우의 차원 왜곡 제어 기술과 현우 박사의 역조작 기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지원은 두 기술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지원은 유리관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유리관 파괴를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그녀의 뇌 속에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괜찮아. 누나는 할 수 있어. 지호의 목소리는 지원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지원은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역조작 기술을 활성화시켰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 에너지는 유리관 파괴를 멈추고 파괴된 유리관 속 사람들의 뇌파를 안정화시키기 시작했다. 역조작 기술은 조작된 기억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손상까지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드리워졌고 그들의 뇌파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강 교수는 지원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경악했다. 이럴 수가, 너는 대체...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지원의 능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원의 능력을 탐냈고 그녀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는 지원을 제거하고 역조작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 강 교수는 연구실 내부의 모든 장비들을 지원에게 향하게 했다. 장비에서는 강력한 에너지 파동이 뿜어져 나왔고 지원을 향해 날아들었다. 지원은 자신의 몸을 던져 파동을 막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차원 왜곡 제어 능력을 사용하여 에너지 파동을 흡수하고 그것을 강 교수에게 되돌려 보냈다. 강 교수는 자신의 에너지 파동에 맞아 멀리 날아갔다. 그때 박준호 형사는 쓰러진 몸을 이끌고 강 교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강 교수의 팔을 붙잡고 그의 손에서 뇌파 조작 장치를 빼앗았다. 강 교수는 박준호에게 저항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지원의 능력에 의해 약화되어 있었다. 박준호는 강 교수의 목을 졸랐다. 내 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형을 돌려줘.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 교수는 박준호의 손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은 이미 소진되어 있었다. 그때 연구실 외부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준호 형사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연구실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철문을 부수고 있었다. 강 교수는 경찰의 출동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품속에 숨겨둔 작은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스위치는 연구실 전체의 자폭 장치와 연결되어 있었다. 내가 죽더라도 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나의 위대한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은서는 강 교수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강 교수의 움직임을 멈추려 했다.
은서의 푸른빛 에너지는 강 교수의 몸을 감쌌고 그의 움직임을 봉인했다. 강 교수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는 스위치를 누르려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때 백구가 다시 강 교수에게 달려들었다. 백구는 강 교수의 손에 있는 스위치를 물어뜯었다. 짤그랑 스위치는 백구의 이빨에 의해 파괴되었다. 강 교수는 백구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경악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백구를 노려보았다. 백구는 강 교수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연구실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강 교수를 발견하고 즉시 그를 체포했다. 강 교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힘을 잃은 상태였다. 강 교수는 체포되면서도 지원을 향해 소리쳤다. 기억해라. 이지원, 너는 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연구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유리관 안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다. 서진우는 박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서진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였지만 그의 뇌파는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박준호는 형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형, 지원은 백구를 품에 안고 쓰다듬었다. 백구는 지원의 손길에 고통스럽게 신음했지만 그의 눈빛은 지원을 향해 있었다. 백구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지원을 지켜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 교수는 체포되었고 그의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었다. 유리관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구출되었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호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몸에 숨겨진 엄청난 능력 또한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건축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세상을 구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야 했다. 그녀는 지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교수의 비밀 연구실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림자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그의 조직은 수십 년간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고 키메라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자행해왔음이 밝혀졌다. 특히 주스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뇌 속에 가짜 신의 기억을 주입하여 인류를 통제하려 했던 그의 광기 어린 계획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연일 그림자 재단의 만행을 보도했고 강 교수는 기억의 연쇄 살인마라는 오명을 얻으며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로 기록되었다. 강 교수는 체포 직후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인 박선우가 남긴 차원 왜곡 제어 기술과 이지원 남매의 키메라 증후군 뇌파가 인류를 진화시킬 열쇠라고 믿었다. 그는 박선우의 연구를 완성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지원과 이지호 남매에게 역조작 기술이라는 숨겨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끝내 알지 못했다. 이지호는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강 교수의 실험으로 인해 그의 기억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지만 이지원의 역조작 기술과 백구의 생체 에너지 안정화 능력 덕분에 그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이지원은 동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호야, 누나가 미안해. 누나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누나의 손을 잡았다. 누나, 이제 괜찮아. 다 꿈이었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누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백구는 강 교수의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백구는 이지원 남매의 곁을 지키며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백구의 헌신적인 희생은 이지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백구에게 더 이상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가족이자 생명의 은인임을 깨달았다. 박준호 형사는 형 서진우의 병실을 찾아갔다. 서진우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지만 그의 뇌파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박준호는 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형, 이제 괜찮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기억을 되찾아 줄게. 박준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림자 재단의 잔당들을 소탕하고 피해자들의 기억을 치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지원의 역조작 기술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경찰청에서는 그림자 재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기억 수호팀을 특별 편성했다. 박준호 형사는 팀장으로 임명되었고 강민혁 박사 그리고 이지원이 핵심 멤버로 합류했다. 강민혁 박사는 과거 박선우와 함께 연구했던 인물로 차원 왜곡 제어 기술과 역조작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재단의 만행을 막기 위해 기억 수호팀에 합류했다. 이지원은 자신의 역조작 기술과 차원 왜곡 제어 능력을 이용하여 기억 수호팀의 작전을 도왔다. 그녀는 역조작 기술을 통해 강 교수의 실험으로 인해 손상된 사람들의 기억을 복원하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과학 기술을 넘어선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기적과 같은 힘이었다. 이지원은 기억 수호팀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림자 재단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기억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기억 수호팀은 강 교수의 지하 연구실에서 압수된 자료들을 분석했다. 자료에는 즈스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강 교수는 특정 주파수의 뇌파를 이용하여 전 세계인의 뇌에 가짜 신의 기억을 주입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통제에 두려 했던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활성화는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문제는 강 교수가 즈스 프로젝트의 핵심 발신기를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것이었다. 발신기는 일반적인 기술로는 추적할 수 없도록 고도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이지원은 자신의 차원 왜곡 제어 능력을 이용하여 발신기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신기가 방출하는 미세한 차원 왜곡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 위치를 역추적하려 했다. 하지만 발신기의 에너지는 매우 미약했고 추적은 쉽지 않았다. 그때 백구가 이지원에게 다가와 낑낑거렸다. 백구는 이지원의 손을 핥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긁었다. 이지원은 백구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이지원의 머리카락을 긁으며 묘한 반응을 보였다. 이지원은 문득 백구가 강 교수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의 손목에 있던 장치에 긁힌 상처가 있었음을 기억해냈다. 백구의 털 속에는 강 교수의 뇌파 조작 장치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금속 조각이 박혀 있었다. 강민혁 박사는 금속 조각을 분석했다. 금속 조각은 즈스 프로젝트 발신기의 일부로 강 교수가 자신의 손목에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금속 조각은 강 교수의 뇌파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가 발신기를 활성화시키려 할 때마다 미세한 에너지를 방출했던 것이다. 백구는 이 미세한 에너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원은 금속 조각에서 방출되는 미세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즈스 프로젝트 발신기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원 왜곡 제어 능력은 금속 조각의 에너지를 증폭시켰고 점차 발신기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다. 발신기는 놀랍게도 서울 시내 한복판,
가장 번화한 쇼핑몰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강 교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발신기를 설치하여 주스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던 것이다. 박준호 형사는 발신기의 위치를 파악하자마자 특수 작전팀을 꾸렸다. 그들은 은밀하게 쇼핑몰 지하로 진입하여 발신기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림자 재단의 잔당들이 쇼핑몰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발신기를 보호하려 했다. 이지원은 박준호 형사와 함께 작전에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원 왜곡 제어 능력을 이용하여 쇼핑몰 내부의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고 잔당들의 움직임을 교란시켰다. 그녀는 건물 내부의 에너지 흐름을 조작하여 잔당들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그들이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박준호 형사와 특수작전팀은 이 틈을 타 잔당들을 제압하고 시민들을 구출했다. 마침내 발신기가 있는 지하 공간에 도착한 그들은 거대한 원형 발신기를 발견했다. 발신기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고 알 수 없는 주파수의 뇌파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발신기가 뿜어내는 뇌파는 이미 쇼핑몰 내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박준호 형사는 발신기를 파괴하려 했지만 발신기는 강력한 에너지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었다.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았다. 강민혁 박사는 발신기를 파괴하는 것은 주스 프로젝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신기를 파괴하면 주파수가 불안정해져 전 세계인들의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지원은 자신의 역조작 기술을 사용하여 발신기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녀는 발신기가 뿜어내는 뇌파를 자신의 능력으로 흡수하고 그것을 역전시켜 가짜 신의 기억을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발신기의 에너지는 너무나 강력했다. 이지원은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그때 백구가 이지원에게 다가왔다. 백구는 자신의 몸을 발신기 위에 올려놓았다. 백구의 몸에서는 강력한 푸른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백구는 자신의 생체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신기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것을 안정화시키려 했다. 백구의 몸은 고통에 떨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백구는 이지원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 했던 것이다. 백구의 희생적인 행동은 이지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지원은 백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백구야, 안 돼. 이지원은 백구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백구의 생체 에너지를 자신의 역조작 기술과 결합하여 발신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지원과 백구의 에너지가 합쳐지자 발신기는 더욱 강력한 빛을 뿜어냈다. 발신기가 뿜어내는 뇌파는 점차 약해졌고 가짜 신의 기억은 사람들의 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쇼핑몰 내부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고 혼란은 점차 사라졌다. 마침내 발신기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발신기는 더 이상 뇌파를 뿜어내지 않았고 그 주변은 평온해졌다. 이지원과 백구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듯 쓰러졌다. 박준호 형사와 강민혁 박사는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부축했다. 이지원은 쓰러진 상태에서도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백구는 이지원의 품에 안겨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백구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이지원을 향하고 있었다. 백구는 이지원과 인류를 구하고 영원히 잠들었다. 이지원은 백구의 죽음에 슬픔에 잠겼지만 그녀는 백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백구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주스 프로젝트는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그림자 재단의 모든 악행은 끝이 났다. 강 교수는 다시 구치소로 이감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세상은 그림자 재단의 악몽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지원의 마음속에는 백구의 희생과 함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남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기억을 지키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기억 수호자가 되었다. 주스 프로젝트가 무력화되고 강 교수가 체포되면서 세상은 지옥 같은 악몽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지원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백구의 희생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남동생 지호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호는 강 교수의 실험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고 그의 기억은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다. 이지원은 자신의 역조작 기술이 지호의 기억을 온전히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호의 손을 잡고 밤낮으로 기도했다. 박준호 형사는 그림자 재단의 잔당들을 소탕하는 데 전념했다. 강 교수의 체포 이후에도 재단은 여전히 지하에서 활동하며 사회 곳곳에 숨겨진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박준호는 재단과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의 노력으로 수십 명의 재단 관계자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자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강민혁 박사는 기억수호팀의 일원으로서 강 교수의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고 역조작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는 이지원의 역조작 기술이 단순한 기억 복원을 넘어선 인간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이지원은 지호의 병실에서 백구의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백구의 목걸이에는 달아빠진 이름표가 매달려 있었고 그 뒤에는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이지원은 무심코 그 공간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백구의 어릴 적 사진과 함께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백구의 전 주인이었던 미미라는 소녀가 쓴 것이었다. 편지에는 미미가 백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백구와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백구는 특별한 강아지예요. 백구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목소리를 통해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지원은 편지를 읽으며 백구의 진정한 능력에 대해 깨달았다. 백구는 단순히 차원 왜곡 에너지를 감지하는 것을 넘어선 감정을 읽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백구가 즈스 프로젝트, 발신기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희생했던 것도 강 교수의 광기 어린 뇌파 속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읽어내고 그것을 치유하려 했던 본능적인 행동이었던 것이다. 이지원은 지호의 치료에 백구의 능력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백구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지회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백구의 목소리는 지호의 뇌파에 미세한 영향을 미쳤고 지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지원은 백구의 목소리가 지호의 뇌 속에 봉인된 기억들을 자극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강민혁 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백구의 생체 에너지와 이지원의 역조작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구의 목소리 주파수를 분석하고 그 주파수를 이지원의 뇌파와 동기화시켰다. 그리고 이 동기화된 뇌파를 지호에게 주입하여 그의 기억을 복원하려 했다. 어느 날 새벽, 지호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었다. 지호는 희미하게 눈을 떴고 이지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누나,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작았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의식이 담겨 있었다. 이지원은 감격에 겨워 지호의 손을 잡았다. 지호야 누나, 알아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백구는 어디 있어? 이지원은 백구의 죽음을 지회에게 알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때 박준호 형사가 지호의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지호의 상태가 호전된 것을 보고 기뻐했다. 박준호는 지호에게 백구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지호는 백구의 죽음 소식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백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지호는 백구의 마지막 선물인 기억의 조각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지호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안정되었고 그는 점차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는 키메라 증후군 환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호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백구의 희생과 누나의 사랑으로 인해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성장했다. 그림자 재단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지원은 희망의 기억 치료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역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기억 피해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강민혁 박사는 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합류하여 희망의 기억 치료법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인공지능과 뇌과학을 결합하여 기억 복원 성공률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했다. 박준호 형사는 기억 수호팀의 팀장으로서 재단과 협력하여 그림자 재단의 잔재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형 서진우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아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서진우는 재활 치료를 통해 점차 기억을 되찾았고 박준호는 형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민숙 여사는 이지원에게 현우 박사 부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현우 박사 부부가 이지원에게 남긴 사랑과 믿음, 그리고 역조작 기술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현우 박사 부부는 역조작 기술이 단순히 기억을 조작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대한 기술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지원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지원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부모님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자신의 능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재단은 이지원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그들은 전 세계 곳곳에 지부를 설립하고 수많은 기억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이지원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녀는 기억의 수호자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낡은 저택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이지원은 종종 늪지대 수호자 기념 공원을 찾았다. 그곳은 백구가 잠들어 있는 곳이자 지우가 희생되었던 곳이었다. 그녀는 백구의 비석 앞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기곤 했다. 백구는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자 영원한 수호자였다. 그녀는 백구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다. 이지호는 완전히 회복하여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른 키메라 증후군 환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는 백구의 희생을 기억하며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진우는 재단의 치유의 정원을 가꾸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정원에는 지우가 가장 좋아했던 꽃들이 만발했고, 이진우는 그곳에서 지우와 대화하며 그녀의 존재를 늘 기억했다. 이지원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에 길이 전해질 기적 같은 가족의 재탄생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낡은 저택에 드리워졌던 어둠은 결국 희망과 치유의 서막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지원의 푸른빛은 영원히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줄 것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잔혹했던 그림자 재단의 악몽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게 되었다. 윤 회장과 그의 잔당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이진우 또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늪지대는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았으며, 그곳에는 늪지대 수호자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한 소녀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그녀를 지킨 이들의 굳건한 사랑이 있었다. 은서는 이제 29살의 어엿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희망의 기억 치료 재단의 젊고 유능한 이사장으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푸르게 빛났지만 그 빛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혼란의 흔적이 아닌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빛이었다. 은서는 재단의 최첨단 연구시설에서 강민혁 박사와 함께 희망의 기억 치료법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매진했다. 그들은 VR 기술과 뇌파 분석을 결합하여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은서와 강민혁 박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민숙 여사는 백발이 더욱 성성해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재단의 명예 이사장으로서 은서의 든든한 조언자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었다. 민숙 여사는 매일 아침 늪지대 수호자 기념공원을 찾아 벤치에 앉아 조용히 사색에 잠기곤 했다. 그곳은 그녀에게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늪지대 수호자의 숭고한 희생과 현우 박사 부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서가 걸어갈 길을 묵묵히 응원했다. 박준호 형사는 몇 년 전 경찰 생활을 마감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낡은 집을 손수 수리하며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재단을 찾아 은서와 민숙 여사를 만났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사건 관계자를 넘어선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박준호는 은서에게 여전히 숲속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불러주곤 했다. 그는 은서가 세상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감사가 가득했다. 이진우는 희망의 기억치료 재단에서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지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른 키메라 증후군 환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는 환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그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 이진우는 재단의 치유의 정원을 가꾸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정원에는 지우가 가장 좋아했던 꽃들이 만발했고
이진우는 그곳에서 지우와 대화하며 그녀의 존재를 늘 기억했다. 어느덧 푸른 하늘 아래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은서는 희망의 기억 치료재단의 심포지엄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자신감에 넘쳤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림자 재단의 만행, 그리고 역조작 기술을 통해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했던 경험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연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은서는 민숙 여사, 박준호, 강민혁, 그리고 이진우와 함께 늪지대 수호자 기념공원을 찾았다. 공원은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맑은 연못에는 평화로운 백조들이 논일고 있었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은서의 어깨에 있는 희미한 붉은 반점은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정체성이자 그녀의 능력을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 되었다. 은서야,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구나. 민숙 여사가 은서의 손을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민숙 여사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네, 할머니,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박준호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어.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찾았지. 이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 대신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지우도 이 모습을 보면 기뻐할 거예요. 은서 씨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으니까요. 강민혁 박사는 은서와 민숙 여사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사장님과 어머님 덕분에 역조작 기술은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기술이 세상의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들의 삶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고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끔찍한 비극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과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과거에 어둠을 딛고 일어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늪지대 수호자의 숭고한 희생은 그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늪지대 위로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고 달빛은 은서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은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따뜻한 평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들은 이제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길이 전해질 기적 같은 가족의 재탄생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한 노인의 그림자가 어린 소녀의 삶을 잠식하려 했던 비극은 결국 희망과 치유의 서막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